자, 옷장 디펜스 전략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오늘 월요일도 변함없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관세입니다. 네, 관세 얘기하고 싶은데 뒷코너도 할 거고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지겨우실 텐데 자, 관세도 앞서 또 구분해드렸는데 했던 말 또 하게 됐네. 보편관세, 보복관세, 네, 상호관세, 상계관세, 관세전쟁, 무역전쟁 이 용어만 들으면은 주식시장 무너질 정도로 네. 근데 이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내성도 생기는데 그래도 또 코멘트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많이 듣던 얘기라도 중요하다 보니까 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관세는 기회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쨌든 지금 또 분위기는 지금 중국의 미국에 대한 어떤 관세부가 또 발효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떤 기사를 보게 되면은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게 약하게 진행되다가 곧바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만에 하나 정말 좀 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이 G2 국가의 어떤 경쟁이다 어떤 패권 싸움이다 보니까는 해결되긴 되겠지만 네. 이게 만약에 늦게 해결된다면은 또 그 피해가 단기적으로 또 주식시장에 올 수도 있거든요. 다만 그럴 때는 그럼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관세는 기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관세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네. 정리합니까? 그렇죠.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싸게 산다 그래고 자꾸 이제 뭐 수입 물품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뭐 상품을 사지는 않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뭐 사고 팔고 하는 뭐 네, 그런 주식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거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기사도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근데 주가까지 빠져버리면 정말 겁나거든요. 기사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쓰시는 우리 기자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김종인 기사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이제 바다적 바스라고 하잖아요. 네. 바다 적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극성이 뜰 수 있으니까 녹여야 되는데 제대로 녹이는 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좀 알게 되면은 제가 볼 때 그런 자극적인 기사를 보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지금 LNG하고 석탄 같은 경우인데 수입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트럼프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왔다 갔다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 800억 달러 미만의 어떤 어떤 소포 같은 거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겨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어떤 시스템이 불가능하잖아요.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박스 일일이 다 뜯어올 네. 수 없으니까. 그걸 다시 취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약한 수준의 어떤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이미 트럼프 일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로 협상할 걸 또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장중에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만 됐거든요. 네네네. 특별히 뭐 어떤 호재가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말을 전후로 해서 관세 부과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가 네. 딱 그 예상했던 내용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다시 이제 어떤 반발에서 들어오고 있다.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런 상황이 좀 오래 지속된다라던가 아니면 서로 어떤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좀 강대 강으로 나갈 경우에는 네. 좀 변동이 클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 상황은 만약에 변동이 커지게 되면 협상률도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번 주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약간의 현금 확보도 좋겠습니다만 결국 빠질 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는 하실 때 그걸 너무 걱정하셔갖고 어떤 뭐 매도 관점을 대응한다던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정치 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의 이런 뭐 플로우는 약간 극적인 반전을 조금 도모하잖아요. 뭔가 당장 큰일이 날 것 같다가 한 방에 뒤집는 스타일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스타일이긴 한데 뭐 영화를 자꾸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차승원 배우 주연의 낙원의 밤이라는 영화. 네. 네, 물론 19금 청불인데 거기 보면 대사가 등장하잖아요. 산수, 계산은 정확히 해야 된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물론 서로 주고받다 나중에 다 죽어요. 네. 네. 그죠?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말씀하셨던 뭐 최현덕 매니저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다음에 정답지는 전 이미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남아 있다. 나와 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증시 등락과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건 네이버고 네. 반대로 증시 등락과 상관없이 종목의 등락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건 현대차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관세 이슈와 관련돼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겠지만 밸류가 지금 뭐 PER 기준으로 4배 수준으로 내려앉은 현대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관세와 관련된 변동성에 있어서 가장 큰 이익의 기여가 나타났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비중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려서 뭐 주가를 박살내겠다 그래서 뭐 공매도로 이익 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자동차 업종이 관세에 대한 변동성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업종에 대한 비중을 줄이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제 줄어들고 저평가를 이유로 반등하기 시작하면 관세 이슈도 시장에서는 뉴스로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기자들이 좀 더 뭐 과하게 뭐 기사도 쓰고 뭐 확대 해석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근데 아직은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두 가지 업종에 집중되고 있는데 네. 운송 부품이 자동차라고 보거든요. 운송 부품. 네. 그래서 지금 기아차하고 현대차에 대해서 특히 현대차에 대해서는 거의 쉬지 않고 매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고 또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어떤 이 거래의 성격상 항상 탑라인으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다 합의하고 나중에 도장 찍는 게 아니고 탑라인들끼리 만나서 제시해놓고. 네, 크게 이제 합의하고 밑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 우리가 탑라인이 이게 비어 있는 건지 아니면 존재하고 있는 건지 좀 불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협상의 대상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던졌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네. 방산 수입까지 따진다면 우리가 진짜 흑자야? 라는 거 따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수출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장에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수출이 늘면서 이익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미국 고용하고 미국 사람들이 월급 받아가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거잖아요. 중간재 수출이 좀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우리는 미국에 투자해서 그로 인해서 수출이 증가하는 것뿐이야. 네. 그다음에 현지 공장에서 조달하는 것도 있어라고 이제 우리가 반문을 좀 탑라인 쪽에서 확실하게 좀 이 거래를 던진다면 네. 그러면 일정 부분 우리는 관세 쪽에서는 뭐 보편 관세 정도를 빼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우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럴 지금 탑라인이 있느냐가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셨지만 일단 영향에 대해서 확대는 항상 금물, 그죠? 그렇다고 뭐 제한적이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국의 항상 얘기들이고 실체적인 접근이 궁금하긴 한데 어찌됐건 주식시장은 아침 개장하고 한 2시간여 흘러가면서 일단 재료는 녹였어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까지 조금 올라오는 건 다행스럽다. 안정적을 찾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거를 좀 뒤집을 만한 판세를 뒤집을 만한 재료는 이미 노출됐으니까 뭐 재료를 녹였다 치고 뒤집기 한 판? 저는 사실 엔터 가지고는 조금 사실 힘이 달릴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뒤집기는 시작됐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네. 사실 이제 이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미 많이 올라왔던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관세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세게 외쳤던 건데 그렇게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중국은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좀 협의가 된 상황에서 중국이 안 됐다 보니까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건데 사실 지금 환율 본다 하더라도 협의되면서 좀 내렸던 부분에서 약간 반등이 나왔을 뿐이지 어떻게 뭐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450원 기준으로 좀 네. 왔다 갔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G2 국가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혈맹인 뭐 멕시코라든가 뭐 캐나다 이쪽은 좀 쉽게 합의가 됐고, 네.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이 중국. 그다음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는 말이 또 북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쪽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결국엔 저는 뭐 어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미 뒤집기 시작됐고 그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 우리가 어떤 걸 좀 볼 수 있었냐면은 관세 영향 때문에 바이오 쪽에 어떤 그 굉장히 센 흐름이 그러니까 그 재료가 있었지만 많은 종목들이 잠깐 올라가다가 대부분 다 빠졌다가 다시 안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관세를
어떤 글로벌적인 영향과 이 국내적인 영향으로 나눠서 좀 보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네. 가장 큰 거는 글로벌적인 영향에 있어서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보신다면 좀 대응하기 쉬운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높았던 환율 때문에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바이오들이 환율이 안정되면서 올라갈 가능성 꼭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장 섹터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다만 국내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거고 다만 우리 차례가 오긴 올 텐데 그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이 대표적인 건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좋은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그쪽을 갖고 뭐 관세 안 되면은 뭐 올라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 이 관세에 대한 노이즈는 아무리 못해도 상반기 내내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올라가다가도 또 협상이 안 돼서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피해 볼 수 있는 업종은 당연히 좀 그 우선순위에서 좀 배제하고 오히려 관세 전쟁일 때 수혜 볼 수 있는 지금 엔터 같은 경우도 오늘 잘 가고 있고 또 오히려 좀 높아진 환율에 있어서 환율 안정될 때 떨어질 수 있는 뭐 바이오라든가 네. 최근에 이제 대안을 찾자 이 네. 얘기죠. 그러니까 성장 섹터에 보시면은 지금 AI 관련해 갖고 로봇도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러니까 이 AI 모멘텀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반기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섹터고 환율만 안정되면은 더 수급이 좋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이제 환율 안정됐을 때 살 수 있는 섹터 뭐 있을까 네. 그런 걸 좀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미 파는 뒤집혀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만 잘 타도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도 너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올라가던 중에 관세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다면은 그건 기회로 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이 조금 본격적으로 방향을 틀려면은 아무래도 가장 중후대한 중심은 반도체를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일부 앞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한미반도체에 대한 얘기. 시장이 좀 하여튼 곡해를 하고 있고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이게 논평할 건 아니고 김종인 이사가 보는 삼성전자 뭐 그쪽도 풀어볼까요? 네, 뭐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는 계속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로봇이 잘 되든 아니면 뭐 다른 디바이스가 잘 되든 아니면 뭐 AI와 관련된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나오든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기본적인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죠. 다만 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항상 이런 그 완제품의 수요 공급의 시차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굉장히 변동성 있게 변하니까 그것을 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도체의 실적은 조금 들썩일 수 있기는 한데 네. 중요한 건 어떤 방향으로 가도 수요가 줄어들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인터넷도 안 되고 무선 인터넷도 안 되고 뭐 로봇도 안 되고 그러면 뭐 당연히 줄어들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서버 용량이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의심이 없잖아요. 네. MS나 다른 회사들이 투자 금액을 뭐 급격하게 줄인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는 데다가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 종목은 당장 이제 올라가는 로봇주나 이런 종목군들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장기적인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데 지금처럼 주가가 쌀 때 꼭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라는 판단인 거고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네. 삼성전자가 잘 하기만 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지만 그러면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둘 다 동시에 터질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저는 뭐 반도체는 만약에 이렇게 급격한 주가 조정이 있다면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기업들에 한해서는 계속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지난주부터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약간 얘기들이 나오는데 시장 얘기입니다. 뭐 삼성전자 롱, 하이닉스 숏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하던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뭘 들었구나. 네. 얘기를 이어가달라는 얘기죠. 네. 저는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좋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최근에 우리 HBM 관련해서 후공정 장비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후공정 장비 쪽이. 후공정 장비.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보시면 뭐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고 네. 또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을 본다면은 뭐 파운드리가 있고 필미스가 있고 디자인하우스가 있고 이런 식인데 네. 사실 후공정 그러니까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물론 만약에 한미반도체를 예를 들면은 한미반도체는 지금까지 어쨌든 이 TC 본더를 장악을 해왔고 네. 독점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리미엄 반응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하나라든가 지금 또 이 해외 기업 쪽에서 또 수주를 갖고 하다 보니까는 뭐 그런 독점력이 깰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HBM 자체가
사실 그 주문형 반도체로 인해서 더 커질 것은 맞는 말이고, 근데 그런 와중에 노이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장비 쪽은 싼 종목들은 당연히 가져가도 됩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장 대비해서 좀 오버슈팅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은 이제는 장비 쪽보다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요쪽이 시장 대비해서 꽤 강한 모멘을 가져갈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온디바이스 ALC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IP나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지만은 실제로 그런 시장이 개혁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서 그 싼 섹터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장비도 최근에 좀 빠졌기 때문에 좀 싸 보입니다만은 IP라든가 이런 그 설계하는 기업들 그런 게 훨씬 싸고 그럼 네.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결국엔 지금 디시크로 인해서 이제 온디바이스 A 시장도 훨씬 커질 거라 보고 있는 거고 또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결국 브로드컴이 또 나서기 시작하면서 그것 역시 또한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 어떤 개헌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싸기는 더 싼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더 큰 곳이 바로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반도체 하드웨어 쪽도 좋습니다만은 이 설계하는 기업이라든가 그 설계하는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 또 이런 디자인하우스 이런 기업들이 워낙에 싸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는 어떤 장비 쪽보다 훨씬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뭐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영순위로 가야 될 것은 이 팹리스, IP, 디자인하우스 요 세 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장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장비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고 대체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반도체 공정 라인 보면은 뭐 미국 뭐 삼성도 그렇지만 뭐 A2 뭐 파세들이 있잖아요. 한 1km 가까운 공정 라인을 장비 바꾸면 다 뜯어고쳐요. 뭐 아시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뭐 대체한다고 기사 빵빵 때려대는 거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ASML이나 뭐 이 얼라이드 머티리얼, AMAT 같은 회사들이 대체 불가능이라고 지금 수십 년째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인데 하여튼 너무 쉽게 다뤄버린다. 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정일 교수도 할 얘기 많죠? 근데 뭐 실제적으로 뭐 컬 테스트 하나 하는데도 1년이 걸리는데 1년 뭐 말이 테스트가 1년인 거지 그 앞단에 이제 뭐 적합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따지면 더 오래 걸리는 바이오 거거든요. 저리 가라.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걸 모두 거쳐서 수율까지 어느 정도 올라온다는 걸 확인해야 실제적으로 라인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세대 라인을 아예 바꿔서 예를 들어서 1B에서 뭐 1C로 간다든지 1A에서 1B로 간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뭔가 차원이 큰 달라지죠. 네, 완전히 이제 공장 하나를 다 뜯어내고 전체를 아예 바꾸는 그런 공사를 하는 거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뭐 특정 장비가 정말로 뭐 좋은 기술이 개발돼서 그거 하나 쓱 넣겠다? 이건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바꾸려면 전체 라인을 다 뜯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면 하다못해 정전돼 가지고 이거 램프 어프 그러니까 한번 전원 꺼지는 것도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라인 하나를 예를 들어서 공장을 다 바꾼다라고 하면 어차피 과점 시장인데 과점 시장에서 라인 한두 개 정도 바꾸는 게 얼마나 물량에 큰 영향을 주는지는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과거에 그러한 전략 쓰다가 기술 개발에 소홀하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물량 싸움이 아니라 기술 개발 쪽에 본격적으로 투입돼야 되는데 아직 뭐 법적인 그 부담을 다 벗은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상고가 됐으니까 네. 이재용 회장은 뭐 이제 3심까지 결국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2심까지 무죄가 나왔다면 3심에서 이걸 뒤집으려면 정말 결정적인 무언가가 나와야 되고 기존에 무시됐던 증거가 다 이제 증거로 편입되어야 아마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건 뭐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으니 적어도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지는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와 정부의 정책과 결부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존 장비 라인에 대한 평가는 한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디자인하우스 이런 쪽도 있지만 기존의 삼성의 그 품 속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원익그룹주라든지 네. 뭐 유진테크라든지 뭐 PSK 그룹주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말로는 동반 성장의 상생 뭐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구조상 밟아서 죽여놓고 기술 빼가고 특허 권리 침해하고 비일비재하고 다반사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기업들을 뭐 키우고 우리가 진짜 뭐 마음속에 이런 자긍심을 가질 만한 참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오늘도 꼬라지니까 또 이상한데 주식시장이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이유가 참 그러네요. 하여튼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그거를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떤 고민을 하는 건 좋지만은 결국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는 뭐 삼성도 그랬던 거고 또 저는 특히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레거시 쪽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작년부터도 이제 뭐 레거시 올라간다 그랬지만 결국 계속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사놓은 종목이 좀 빨리 올라가야 좋은 건데 지금 우리가 뭐 빠지는 주가를 이러이러 하니까는 더 빠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같은 섹터 안에서도 이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섹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만 본다 하더라도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꿈이었지만은 양산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로봇이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오늘 뭐 이 SK의 또 이 최태원 회장이 로봇 이야기를 하니까는 또 이 SK 온이 갖고 있는 또 그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가 이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굳이 안 가는 쪽에서 고민할 것보다는 가는 쪽에서 고민하고 그쪽으로 더 집중하는 게 어떤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저는 계속해서 이제 IP나 펜미스, 뭐 디자인하우스 이쪽이 더 좋은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직도 싸고 근데 결국 이 글로벌적인 흐름 봤을 때 딥시크에 의해서 또는 또 브로드컴에 의해서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개화되는 것은 분명하니 영어가 한글로 써놓긴 했는데 전부 영어가는데 한글로 네. 써놓긴 했는데 전략이죠. 오션 기네요. 디펜스. 네.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를 주목하자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DSP. 예. 그러니까 파운드리부터 뭐 그러니까 IP 펜미스 기업들 설계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주목하자는 건 아니고 이 DSP부터 IP 기업들. 그러니까 이 IP라는 설계 자산이 있어야 또 이 설계도 설계가 가능한 거니까는 네. 그런 쪽이 쉽게 말하면 되게 쌉니다. 근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지금 어떤 이번 연도에 좀 붕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쪽보다는 네. 오히려 싸고 올라갈 수 있는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훨씬 좋을 것이다. 이거를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업을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 네. 좀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뵙고. 김종영 이사도 이제 전략을 조금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들 뭐 빙빙 돌잖아요. 네. 이런 거 말고 조금 새로운 창의력을 조금 내보낼 수 있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뭐 당장 1시간으로도 알 수 없는데 내일까지 알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오늘 관세가 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면 관세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트럼프 정부에서 11일 날 몇 개 국가를 또 지정해서 그와 관련된 관세를 뭐 어떤 품목을 지정한다면 네. 그건 또 악재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업종별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 관세라는 포장보다는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오늘도 결국 뭐 이렇게 로봇주가 가는 것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근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관세와 큰 영향이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저는 뭐 우리나라 국내 로봇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글로벌리하게 진입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지만 지금 시장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부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자동차 업종의 실적은 여전히 좋지만 앞으로 뭐 관세 이런 것들을 부여하게 되면 실적이 깎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낮은 주가에서도 주가의 반등이 없고 오히려 수급에 의해서 좀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건 결국 실적 측면이라는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업종은 적어도 지금 뭐 전력기기, 조선,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일부 화장품 몇 개 기업들 이렇게 좀 압축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좋은 가격에 온다면 저는 오히려 좀 매수해야 될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IT 부품과 관련돼서 또 오늘 또 뉴스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구안 신호로 인해서 다시 뭐 휴대폰 판매가 좀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면 는데요? 네? 왜 늘어난대요? 이구안 신호로 인해서 보조금을 이구안 신호로? 예, 지급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50만 원 이하의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꽤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재고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여전히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팩터는 지금은 실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가올 것에 대한 힌트도 한번 슬쩍 엿봤습니다. 알파경제 김종영 이사가 또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